자, 여러분, 중세 역사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대부분 기사나 성, 아니면 거대한 전쟁 같은 그런 이미지들을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요, 그 웅장한 역사 뒤에 가려져 있던 어쩌면 진짜 역사를 만들어 온 주인공들이죠. 바로 중세 아이들의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랫동안 말이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해 왔어요. 중세에는 어린 시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고 아이들은 그냥 어른의 축소판일 뿐이었다. 라고요. 근데 과연 그게 정말 전부였을까요? 지금부터 이 오래된 생각에 우리가 한번 제대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한 아이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 볼 거예요. 태어나는 그 위험한 순간부터 신나게 놀던 시절, 그리고 어른이 되어가는 그 길목까지 각 단계를 따라가면서 중세의 어린 시절이 과연 어떤 모습이었는지 생생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큰 오해부터 바로 잡고 시작해 볼까요? 아이들을 작은 어른으로만 봤다는 그 견해 말이에요. 이제는 설득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기록들을 보면요. 중세 사회 역시 어린 시절을 삶의 아주 고유하고 특별한 단계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거든요. 그 증거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그 애끓는 슬픔에서도 또 아이들을 아끼는 마음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건 물론 큰 축복이었죠. 하지만 그건 동시에 정말 냉혹한 현실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세상은 너무나도 위험한 곳이었으니까요. 이 위태로운 첫 몇년은요, 정말 지극한 보살핌이 없으면 결코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숫자 한번 보세요. 3분의 1.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당시 아이들 셋 중 하나가 첫 번째 생일도 맞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절반 가까이는 어른이 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질병, 감염, 굶주림 앞에서 아이의 생명은 정말 너무나도 쉽게 꺼져가는 촛불 같았죠. 부모 마음은 정말 어땠을까요? 이런 끔찍한 현실 속에서 세례는 그냥 종교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거의 생존을 위한 필수 절차였죠. 아이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공동체의 정식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아주 중요한 의례였어요. 성인의 이름을 물려주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영적인 보호자인 대부모를 정하는 것. 이게 다 아이를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던 겁니다. 부모들의 보살핌은 아주 구체적이고 또 실질적이었습니다. 아이 체온을 지키고 팔다리가 곧게 자라라고 강보로 단단히 감싸 안았고요. 집에서 가장 따뜻한 난로 옆에 요람을 둬서 작은 안식처를 만들어줬죠. 이 모든 게 아이를 어떻게든 지켜내려는 지혜였던 겁니다. 아마 이 묘비명 하나만 봐도 모든 설명이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자녀의 죽음에 무감각하기는커녕 그들의 슬픔은 수백 년의 시간을 넘어서 우리에게까지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위태로운 시기를 무사히 넘긴 아이들 앞에는요, 드디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바로 놀이의 세계죠. 2살에서 7살 사이의 아이들은 상상력을 무기 삼아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중세 아이들이 놀던 게 지금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무로 만든 기사인형을 가지고 놀고 숨바꼭질하고 심지어 돼지 오줌볼을 부풀려서 공처럼 차고 놀았다고 해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아이들의 공통 언어인 놀이의 본질은 그대로였던 거죠. 가끔은 이 놀이가 아이의 미래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예가 하나 있어요. 나중에 위대한 성직자가 된 제럴드라는 아이는 어릴 때 형들이 모래성을 쌓고 놀 때 혼자서 모래로 수도원을 지었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미래를 꿈꾸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7살, 신나게 놀던 시절이 서서히 끝나고 아이의 삶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성의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아이는 옳고 그름을 배울 준비가 됐고 사회는 이 아이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이성의 시대라는 게 그냥 나이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의미하는 건 아이가 이제부터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 인정받는다는 거였어요. 더 이상 마냥 어리광만 부릴 수는 없는 시기가 지났다는 일종의 사회적인 선언 같은 거였죠. 훈육 하면 또 체벌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죠. 물론 지금 시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만 당시 사람들한테 이건 그냥 막 때리는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원죄를 타고난 아이의 영혼을 구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한 비록 고통스럽지만 사랑의 표현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자, 이제 아이들은 정말로 어른이 될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누구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갈라졌습니다. 태어난 신분이 아이의 미래 그 자체였던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농부의 아이가 낫을 들고 밭으로 나갈 때 같은 나이의 귀족 아이는 다른 영주의 성으로 보내져서 나무칼을 들고 기사가 되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두 아이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나 달랐던 겁니다. 특히 귀족 소년의 삶은요, 이렇게 딱 정해진 코스를 밟는 여정이었어요. 7살에 집을 떠나 시동이 돼서 예법을 배우고 14살엔 종자로서 진짜 기사를 보자 하면서 실전 경험을 쌓았죠. 그리고 마침내 21살, 모든 시험을 통과하면 비로소 기사로 다시 태어나는 거였습니다. 그럼 평민들은 어땠을까요? 이들에게는 도제제도가 바로 대학이자 직업학교였던 셈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소년들은 보통 12살에서 14살쯤에 7년에서 길게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인 밑에서 기술을 배워서 숙련공이 됐고요. 소녀들도 하녀나 여러 가사일을 통해서 한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 모든 게 생존을 위한 정말 치열한 직업 훈련이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부모의 사랑, 아이들의 놀이, 그리고 사회의 체계적인 훈련까지. 그림이 아주 명확해지죠? 중세의 아이들은 결코 작은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만의 고유한 세계와 성장 과정이 뚜렷하게 존재했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에요. 세상은 척박하고 위험했지만 그 속에서도 중세 사람들은 어린 시절을 삶의 정말 소중한 한 단계로 여기고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온 힘을 다했던 겁니다. 고난 속에서도 피어나는 사랑, 힘든 노동 속에서도 잃지 않았던 놀이. 이것이 중세 아이들의 삶이었습니다. 수백 년이 흘러서 모든 것이 변한 지금, 우리 아이들 삶의 본질은 과연 그때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울지도 모릅니다.